이너게임 1장 이너게임의 탄생과 확산. 이너게임에 대한 나의 연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너게임의 원리는 테니스에서 포핸드, 백핸드 또는 서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발견되었지만 이 원리는 테니스 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격심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만큼 변화가 강조되는 것도 없죠. 변화는 회사 전체의 구조조정과 같은 큰 폭의 변화일 수도 있고 부서 내의 업무 수행 방법을 변경하는 중규모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인사 고과가 끝난 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변화도 있습니다. 설령 타인이나 외부에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능력, 일의 결과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는 서점에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 서적인데요. 이런 서적들의 핵심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관심만 보더라도 이 시대에 변화가 중요한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 무릎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내 첫 번째 직업은 변화와는 아주 거리가 멀기로 악명 높은 교직이었습니다. 사실 교육은 배우는 것에 대한 학문으로 교육자는 변화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변화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시해야 하며 그에 대한 좋은 모범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학습과 변화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은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너게임의 탄생. 테니스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법. 이너게임에 대한 나의 연구는 1970년대 초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또 스포츠를 지도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스포츠는 학습과 변화의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데 더없이 좋은 실험장이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하고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학습의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테니스, 스키, 골프를 대상으로 이너게임을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플레이에 아주 큰 기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것일까요? 플레이어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이 기복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코치 시절 초기에 나는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레슨을 받으러 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고치기 위해 정말 열성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 코치인 내가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중단하고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 배우는 자신의 내적 역량을 믿었을 때 신기할 정도로 쉽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요된 형태의 학습과 자연적인 학습 간에는 학습 성과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테니스 코치와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해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변화의 방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코치에게 다가와 자신의 불만을 호소합니다. 서브에 파워가 없어요. 백핸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코치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고 학생의 스트로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코치는
자신이 아는 올바른 스트로크, 즉 모델과 학생의 스트로크를 비교해 봅니다. 그 모델은 코치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그의 코치로부터 배운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기준으로 코치는 학생의 스트로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실제 스트로크와 모델 간의 차이가 발견되면 학생의 스트로크를 모델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됩니다.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코치는 다양한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양한 지시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한 발을 더 내딛고 앞발에 무게를 실으며 공을 치세요. 백스윙에서는 그렇게 라켓을 높이 치켜들지 마세요. 팔로스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른 것과 그른 것을 배운 학생의 행동은 대체로 예측 가능합니다. 공을 칠 때마다 좋았어, 틀렸어라고 말하는 코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역할은 점점 단순화되어 가죠. 들은 대로 그냥 치면 됩니다. 바른 것을 하고 그른 것을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라켓을 끌어당기는 것이 늦다고 지적당한 학생은 빨리 끌어당기려고 노력합니다. 학생은 움직임이 어색하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느끼지만 코치는 그의 행동이 자신의 지시와 부합하기 때문에 좋았어를 외칩니다. 학생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점점 익숙해져 버립니다. 코치는 계속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외치고 학생은 들은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코치는 다시 좋았어, 틀렸어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레슨은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변화는 그릇된 행동에서 바른 행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르고 그름은 변화의 주체인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코치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런 평가적인 레슨을 받으며 학생들은 저항감이나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과연 지시받은 대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죠. 이러한 변화의 방법은 학생의 내적인 열망과 학습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키지만 학생도 코치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 방법에 구조적인 문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레슨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셀프 1과 셀프 2의 발견. 어느 날 나는 한 학생의 스윙을 교정하다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문득 내 머릿속에서 몇 가지 의문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공을 칠 때 학생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학생의 머릿속에서도 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코치라는 외부의 대상과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코치처럼 명령하는 듯한 강력한 어떤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라켓을 빨리 끌어당겨, 공을 향해 뛰어가, 팔로스루를 어깨 높이까지 해. 공을 치고 나면 공을 친 솜씨와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최악의 샷이었어. 이렇게 터무니없는 백핸드를 하다니.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 이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학습을 방해하고 있을까? 위대한 스포츠 선수에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으며 마음은 평온하고 경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도 테니스 선수 시절에 그런 체험을 몇 번 했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샷을 컨트롤하려는 머릿속의 명령도 플레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플레이만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공을 끝까지 잘 지켜보고 어디서 공을 칠 것인지 선택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샷은
컨트롤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즉, 컨트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컨트롤이 가장 잘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코치의 지시가 학생의 움직임을 통제함으로써 학생 내부에 불필요한 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들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죠. 학생들은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이 말하는 평온하고 집중된 상태와는 전혀 다른 심리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문자답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내면의 대화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일까? 재미있는 것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항상 한쪽이고 또 다른 한쪽은 듣기만 할 뿐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시하고 평가하는 쪽을 셀프 1, 이야기를 듣는 쪽을 셀프 2라고 각각 이름 지었습니다. 셀프 1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공을 치는 셀프 2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셀프 2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2의 움직임을 하나부터 10까지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즉, 코치의 가르침이 학생의 셀프 1으로 내재화된 것입니다. 셀프 1의 지나친 통제는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자연스러운 학습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셀프 2는 누구일까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나는 셀프 2를 인간 그 자체, 즉 자신의 실체로 정의합니다. 셀프 2는 천분적인 잠재 역량입니다. 셀프 2의 잠재 역량 중에는 살면서 드러나는 역량도 있고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 역량도 있습니다. 셀프 2의 잠재 역량 중에는 학습하고 성장하는 역량이 있는데요. 이 역량은 다른 잠재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는 역량이란 점에서 역량 중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셀프 2로 살았습니다. 나는 셀프 1이 조용히 있을 때, 그래서 셀프 2가 집중된 상태에서 공을 칠 수 있을 때 플레이어가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 1이 라켓을 더 빨리 끌어당겨 라는 모호한 명령이나 내릴 때 셀프 2는 훨씬 복잡하고 정밀한 행동을 수행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공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 공의 속도, 바람, 그리고 상대방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관련된 모든 근육에 정확한 명령, 비언어적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을 네트 반대편에 원하는 위치로 보냅니다. 이래도 셀프 2가 셀프 1에게 길들여져야 하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셀프 1입니다. 셀프 1은 거만하게 셀프 2에게 명령하지만 그것은 마치 슈퍼마켓의 싸구려 PC가 나사의 수십억 달러짜리 메인프레임 컴퓨터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잘 되면 자기 공이고 안 되면 셀프 2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죠. 통제하고 비난하는 쪽이 통제와 비난을 받는 쪽보다 현명하지 않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셀프 1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타고난 나인 셀프 2보다 현명하지 못합니다. 적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윌트 켈리의 만화 주인공 포고는 외쳤는데요. 이는 정말 맞는 일입니다. 셀프 1의 방해는 초보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프로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고의 선수들인 프로 선수들도 종종 자신감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2명의 프로 선수로부터 이너게임에서 지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PGA 투어에 8년 연속 출장하고 있는 유명한 골프 선수였습니다. 그는 한 라운드에서 미스샷을 1, 2에 날리자 머릿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책망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을 좀처럼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압력을 만들어내는 기분입니다. 기대만큼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더욱 떨어집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한 명은 NBA에서 10년 이상 활약하고 있는 프로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테니스의 이너게임을 마치 성경처럼 소중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이너게임을 익히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최대 무기인 슛에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시합 중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어서 슛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게임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의 행복감을 다시 맛보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고민이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프로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셀프1의 해로움을 직접 체험으로 느끼고 코칭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이죠.